안녕하세요. 아프지 말고의 고정호입니다.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전화는 저랑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신 암 환자분들께 제가 한 2, 3개월 후에 전화를 드렸을 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많이 겪다 보면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그런 맥락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관해라고 하는 그러한 치료 과정을 겪은 후에 림프샘 암으로 발전이 된 후 온몸으로 전이가 돼서 돌아가신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아프지 말고에 처음 나오셨던 강원도에 계셨던 암 환자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도 초기에 암이 완전 관해가 됐다가 그 이후로 다시 전이된 후 결국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완전 간해가 되셨다고 좋아하셨다가 그 이후에 다시 재발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완전 관해가 된 후에는 어떠한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완전 관해란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많은 치료를 통해서 수술요법이든 아니면 항암이든 아니면 방사선요법이든 이 암을 깨부셨을 때 우리는 많은 찌꺼기를 우리 몸속에 가지게 됩니다. 수술로 해서 완전히 제거했을 때는 제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에 많은 찌꺼기들이 남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상태 내에서 암 덩어리가 사라져서 PET-CT에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이렇게 남아있는 찌꺼기들인데요. 다행히 이 찌꺼기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분들은 완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찌꺼기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바로 림프샘을 통한 온몸에 전이가 되는 암을 재발이 되는 겁니다. 자, 림프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우리 몸의 면역에 관련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셔서 하수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수구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 나오는 암의 찌꺼기들이 결국은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암세포의 일부분이 살아있는 채로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전이가 될 때에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가 될 때도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암에서 자신의 그 암을 전이시키기 위해서 쓰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세포의 일부분을 떼서 엑소점이라고 하는 잘 포장해서 소포를 잘 싸갖고 우리 몸에 있는 혈류에다 띄우는 거죠. 그러면 그 혈류를 따라서 이 엑소점이 돌고 돌아서 어떠한 부위에 도달하게 되면 그 부위에서 이물질로 해서 아무 그 전이가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전이가 돼서 바로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위에 암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암이 몸 전체로 퍼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암은 살아있는 채로도 전이가 되지만 일부 분을 통해서도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파괴가 된 암의 찌꺼기들 중에서 전파력이 있는 부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되게 된다면 많은 경우에 우리 몸의 면역력은 굉장히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자, 그 떨어진 상태 내에서 제거가 되지 못한 암이 그 암 찌꺼기들이 모이는 곳, 바로 림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에 이 찌꺼기들이 모여서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항암 치료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림프 쪽 자체가 오염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 암이 전이가 되고 그 암이 또 림프가 온몸에 있는 그 관을 따라서 온몸에 전이가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그 완전 관해 후에 림프샘을 통한 전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완전 간해가 됐다라고 하는 환자분들은 반드시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큰 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큰 관. 빨대처럼 단순화시켜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입이고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흡수하는 기관입니다. 자, 여기가 항문이라고 한다면 배설하는 기관이죠. 우리 몸은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곳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설기관이긴 하지만 항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좌약 같은 것들 넣게 되면 흡수가 되죠. 그러니까 배설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흡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장 같은 경우에 수분을 흡수하듯이 결국은 전체가 다 배설기관이자 흡수기관이 되는 건데, 특화가 되어 있기를 윗부분은 흡수하는 기관, 아랫부분은 배설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피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피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소화기 쪽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바깥쪽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가 음식이라는 걸 먹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소화기관 쪽에 있는 그런 피부에서는 흡수를 하죠. 그럼 바깥쪽에 있는 피부는요? 배출을 합니다. 우리가 화장품에서는 무언가를 바르고 흡수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피부가 흡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는 배설기관입니다. 물론 공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피부로 숨을 쉰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 피부가 화상으로 인해서 70% 이상 손상을 입게 되면 호흡이 안 돼서 죽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공기 같은 경우에는 흡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아까 항문으로 흡수가 되는 좌약 같은 경우 비슷한 경우죠. 그러니까 피부가 일부 흡수하긴 하지만 피부의 기능은 배설하는 기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창문에서 우리가 더우면 창문을 열고 추우면 창문을 닫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온도나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는데, 또한 이 창문을 통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깥으로 버릴 수 있는 창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그 피부를 연구해 왔습니다. 가려움증, 아토피, 건선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 피부가 어떤 배설이라든지 아니면 흡수 혹은 가려움이나 이런 것들의 원인이라는 것을 저는 10년 넘게 연구하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우리 피부는 창문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지금 이 내용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이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것을 완전 관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치료가 끝났냐?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부터 많이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되지?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시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나오는 이 찌꺼기들만 잘 관리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발률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100% 이 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재발을 막고 그 다음에 생존율을 높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확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이 찌꺼기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찌꺼기들을 우리 내부에 남겨놓지 않고 바깥쪽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창문, 우리 몸속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바로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림프 쪽으로 가게 하는 위험성을 줄이고, 림프를 통해서 다시 정맥을 통해서 배설되게 하는 이런 에너지의 수고로움을 막아주는 겁니다. 암 치료를 끝난 환자분들은 첫 번째, 기운이 없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 내에서 이렇게 내버려두는 행동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를 통해서 빨리 배출해서 위험성을 줄여주는 방식, 이것이 완전 관해 후에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방식은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염증이라든지 열에 대해서 한의학과 그 다음에 양의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염증이나 열이 날 때
우리 몸속에 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독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열이 난다고 하게 되면 우선 손부터 따고, 무슨 말이냐면 소화기를 편하게 해서 토하던가 설사를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편하게 해주는 손을 따는 방식을 이용했고, 그 이후에 그 소화가 잘 되는 뭔가를 먹이시던가 혹은 잠을 자게 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요. 그때 땀을 통해서 찌꺼기들이 배출되면서 해결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나고 염증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민간에서 쓰는 방식조차도 바로 이런 식으로 내 몸속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양의학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열이 나면 열을 식히고, 그러니까 땀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염증이 있으면 항염제를 통해 갖고 염증을 잦아들게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내부에 남아있게 되죠. 그게 열이 단순 열이라든지 감기일 경우에는 효과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그 완전 관해, 그러니까 암이 방금 사라진 상태라고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열이 있기 때문에 완전 관해 후에 열에 쓰는 소염제나 진통제 혹은 해열제 같은 것들을 써서 잠깐은 낮추는 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배출하는 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양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다고 치더라도 완전 관해 후의 관리는 반드시 동양의학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땀을 배출하는 약이 감기약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약국에서 한방 감기약 주세요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땀을 내는 감기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해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 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 나는 내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약국에 가셔서 갈근탕이라고 하는 약을 사십시오.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홍삼을 사십시오. 자, 갈근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창문을 모두 열어서 땀을 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약입니다. 홍삼은 우리 몸에 땀이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기운이 나게 도와주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갈근탕은 땀을 잘 나가게 하고 홍삼은 땀을 못 나가게 하고, 이 기준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근탕을 사셔서 드셨을 때 땀이 많이 나느냐, 그리고 땀을 충분히 났는데 나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게 된다면 그땐 홍삼을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근탕과 홍삼을 섞어 드셔도 되는데, 나는 이 정도 갈근탕에 이 정도 홍삼을 섞었을 때 적당한 것 같아 라는 것을 스스로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암 치료 후에 기운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너무 땀을 내게 되면 너무 기운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전문가의 조언 없이도 관리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갈근탕에는 마왕이라고 하는 약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마왕은 카페인과 똑같이 에페드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바로 약간 그 각성을 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잠을 깊게 못 자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홍삼이 들어가게 되면 홍삼도 약간 기운이 나게 만들기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바꿔주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꿔주시냐면요, 갈근탕 대신에 페독산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인데요. 페독산, 그다음에 홍삼 대신에 쌍화탕,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죠. 바로 이러한 것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너무 기운이 떨어진다 싶으면 넣고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배출이 된다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소화기 쪽을 잡아주는 이런 방식이 같이 통용이 되게 된다면 간 쪽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을 드실 때 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실 텐데요. 땀을 내서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소화기를 편하게 해서 우리 몸속에 뭔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 식품을 통해 갖고 자신이 지어서 건강원이나 이런 데 부탁해서 다려서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인삼, 황기, 그 다음에 백출, 이런 약재와 소엽, 현계, 박하를 1대1로 인삼 1, 황기 1, 백출 1, 소엽 1, 현계 1, 박하는 2분의 1 이렇게 넣어서 다려 드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멀리서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기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정밀화해서 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건강원식으로 지금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려서 한번 제공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좀 더 고도화시켜서 땀으로 내가는 방식이랑 잡아주는 보약 방식이 1대1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할 때 택배로 받으실 수 있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필요하실 때 주문해서 드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방식인데요. 저 말고도 다른 한의사분들이나 한약사분들과 상담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이 방식 그대로 저와 다시 얘기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번에 전주 쪽에다가 다시 한약국을 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개국을 하게 되면 링크로 해서 걸어 놓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오셔서 상담을 낮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땀을 내는 방식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우리 몸의 소화기, 음식은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음에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정말 아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간단한 내용을 모르셔서 비극적인 결말로 가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관리하셔서 제2의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